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오늘 박영식 정치화 시장 오늘 화요일이고요. 8월 26일 저녁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화요 돌직구 지리멸렬한 정치 난제들 묵직한 해설과 자지러지는 웃음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 화요일에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오시는 날이고 우리 박진영 비평가 오시는 날인데 한 분이 지금 현재 교통소통 불통 문제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오시면 바로 초대하도록 하고요. 박진영 비평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근데 몸이 또 조금 안 좋으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네. 아유, 글쎄 뭐 목이 안 좋으셨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좀 천천히 좀 조금 살살 해주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하다 보면은 또 이게 그죠? 오늘 그럼 방송 하나도 못 하셨어요? 네네. 하나도 못 하셨는데 저희 것만 나오신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가? 뭐 우리 저기 특히 작가님 아시잖아요. 저기 우리 방송에서 홍 작가님 부르면 웬만하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 방송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래요. 근데 그럼 오늘 그 비평가님 본인의 방송은 못했습니다. 네. 이야, 이거는 진짜 몸이 안 좋으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뭐 우리 비평가께서 우울하시거나 어디 뭐 의기소침하신 게 아니고 몸이 실제 안 좋으시다는 걸 좀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사실은 근데 기분이 대부분 다 좋으시죠? 예, 왜냐면 잠을 좀 못 주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제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 평가가 긍정적이고 뭐 호의적인 평가들이 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좀 들여다볼 거고 사실은 이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한국의 외교, 이재명의 외교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좀 챙겨볼 건데 짧게 총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뭐 100점 만점에 110점. 더 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뭐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이 정치학 전공을 하면은 다 북한 문제라든가 국제 정치는 웬만큼 다 배웁니다. 특히 뭐 박사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5과목 이상 뭐 배워야 되고 특히 이제 국제 정치 같은 경우는 옛날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최근에 나온 그 외교 서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전공자들을 많이 알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애초부터 좀 정보를 듣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준비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저는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가질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갔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이 변칙 운동장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운동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360가지의 일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예측 게임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주로 이제 어떤 대목들이 좀 준비된 것처럼 보였는가 이게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여러 이제 국민들이 포착했던 장면들이 있죠. 뭐 이런 뭐 이제 가령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또 의자를 빼주시는 뒤로 오시는 건가요? 예. 예,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자리하시면 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총평을 듣고 이제 듣는 순간에 우리 김용민 이사장께서 오셨습니다. 네. 100점 만점 110점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트럼프의 변칙 전략에도 절대 말려 들어가지 않는 준비성을 보였다. 이제 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트럼프를 잘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자 했던 그 의도까지 담은 120점이요? 110점 주셨어요. 200점 주겠습니다. 두 배를 주셨네요. 이게 외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감정까지도 고려한 그런 외교 행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진짜 외교사의 기지 남을 그런 어떤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준비된 회담이라는 거에 저 동의를 하는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펜을
펜을 뭐 준비해 갔다. 그렇죠. 뭐 선물 두꺼운 펜. 네, 두꺼운 펜 준비해 갔다. 뭐 선물 퍼터라고 하나요? 퍼터도 준비해 갔다. 거북선도 준비해 갔다. 모자도 준비해 갔다. 혹은 또 이제 차량을 네네. 미제 차량을 가져오고 그런 거 저기죠. 아닙니까? 그 쉐보레. 쉐보레이. 예. 네, 쉐보레. 원래 이제 윤석열이는 이제 독일차. 네. 그게 뭐였지? 마이바인가? 아니요. 마세라티인가요? 아니 그 저기 내가 하. 차 이름을 하. 까먹었네. 예. 그 저 국내에서 예. 사고 많이 나는 차. 사고 많이 났어요? 폭스바겐이요? 모르겠어요. 그 독일차가 벤츠요? 벤츠인 것 같아. 벤츠. 예. 벤츠 타시는 분들은 사고 많이 나는 아니 다른 차를 정상들은 타기로 다 했네. 미제차 타고 왔는데 그래서 예. 잘 보이려고 했는데 네. 이 윤석열만 엉뚱한 독일차를 타고 가가지고 예. 그 괜히 한 소리를 들을 행동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모든 걸 다 계산하고. 고려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디테일 리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디테일 리. 디테일 리. 예. 어. 정말 그리고 또 이미 그 책까지 읽으면서 예. 그 트럼프의 협상술에 대한 사전 공부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를 숙지하고 갔을 거예요. 그 트럼프는 말이죠. 비굴하고 이렇게 말하자면은 아부나 떠는 이런 사람은 더 밟습니다. 예, 밟아요. 예. 특히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강조하는 예. 이념 편향. 요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짓밟힌 사람이 바로 젤렌스키 아니겠어요? 예. 아니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명분상 자기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미국이 더 도와줘야 한다. 그게 네. 바로 그 얼굴에 면전에다 대고 트럼프가 침을 뱉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예. 미국과 한국이 윈윈하되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이 덕을 많이 입는 이런 네. 구조로서 설계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전략은 정말 많은 공부와 연구 끝에 나온 그런 성과다. 110점, 200점. 네, 그렇습니다. 디테일도 있었다. 준비가 잘 돼 있었다. 네. 두 분 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뭐 저희가 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과거에 한번 이 브랜드가 뭐 지금 조명을 받기도 하고 있고 이런 이 만년필이죠. 이게 만년필인데 이 만년필은 과거에도 한번 이제 트럼프가 접했던 펜이라고 이미 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 왔을 때. 예. 이게 트럼프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굵직하잖아요. 네. 이게 트럼프가 쓰는 거 보고 좀 뭐야 나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달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노린 것 같고 왜 이제 펜을 쓰는 서명을 하는 순간에 대한 대비를 한 거니까. 근데 요거는 한번 두 분이 한번 생각을 모아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인도 모디 총리하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트럼프랑 정상회담할 때 트럼프가 의자를 빼줬던 인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나머지 인물들은 의자를 빼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하는 국가 정상이 된 건데 그 의자를 빼줬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 의자에 앉질 않았어요. 서명을 할 때 서가지고 서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른쪽 뒤에 트럼프가 이렇게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 정상이 거기 앉아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서명을 하면 마치 사진을 앞에서 찍으면 트럼프가 약간 결제받는 듯한 그림처럼 보일까봐 혹시나 만약에 실무팀에서 대통령님 의자를 트럼프가 빼주면 앉아서 서명하지 마시고 서서 서명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혹시 준비가 이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을까요? 저는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임기응변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또 임기응변인 거예요? 누가 그것까지 조언을 했겠어요. 네.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 됐는데. 그 정도까지는 계획된 건 아니고 네네.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제 소위 이제 애드립이었다.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의 애드립 중에 핵심이 네. 그 혁명, 숙청 네. 이 발언 나오고 몇 시간 뒤에 이제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슈가 화제가 됐을 때 떨지도 않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팩트로 아주 간결하게 예. 잘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수도 없이 악마화되고 공격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내공입니다. 예. 이걸 헤쳐나왔던 사람의 내공이 거기서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펜 잠깐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미 뭐 많이들 보도를 통해서 접했겠습니다만은 여기 뭐 태극기 문양도 들어가 있고 저게 이제
그 상단 부분에는 봉황이랑 무궁화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오늘 모나미 주가가 떡상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저 쳤는데 모나미 펜이에요, 저게? 아니 모나미의 네임펜 심을 깎아가지고 이제 저거를 뭐 나무나 그렇게 만들었겠죠. 제작했겠죠. 예, 제작을 수제 제작을 한 업체는 또 따로 있고 모나미 펜심을 깎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나미도 올라가고 제가 알기론 제땡땡이라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수제 제작 모나미는 업체가. 얘기하고 왜 제땡땡이라고 합니까?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브랜드 이름 좀 찾았어요. 제땡땡이야. 기사 있어요. 예. 말씀해 주시면 같이 홍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예, 수제 만년필 업체 이름도 한번 저희가 외치고 가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제나일. 제나일에서 예, 요게 이제 수제 만년필 업체에서 케이스를 만들고 모나미 네임펜 심이 들어가 있다. 제 나이리오 때서 왜 이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 원래 이 외교와 의전이라는 것은 네. 사전에 합의되어서 서로 칭찬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를 안 하는 사람이 트럼프야. 트럼프는 쉽게 말하면 그 국제 외교계의 광인이에요, 광인. 이다나.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가 그 정도 상호 예의를 갖춰줬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한국에게 뜯어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전에 자기들도 캐치했다는 뜻이에요.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네. 이번에 의전을 행해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하나 더 내가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두 분 뭐 오늘 뭐 마음껏 하십시오. 사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한반도 평화 구상이 어그러진 이유가 네. 단순히 하노이 노딜 네.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원래는 사실 영변 핵시설 없애려고 했어요. 없애면은 비핵화의 상당 부분이 이제 달성이 되는 건데, 그때 그 공로가 트럼프한테 온전히 갔다면 아마 지금 지형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걸 또 이제 남한 정부도 이제 좀 일부분 가져가려다가 예. 트럼프가 이 삔또가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좀 야마들었다. 뭔가 좀 소람프가 됐다. 그거는 좀 많이 마음이 수틀린 측면이 있는데, 예. 좀 이 대통령 접근부터 나는 페이스메이커 되게 되겠다. 당신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거 좋았어요. 요거는 아마 트럼프 보세요. 아주 해맑게 웃잖아요. 완전 빵긋 웃던데요. 네. 트럼프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역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동북아 운전자로, 그다음에 자기 운전자가 돼야 한다라는 노무현 어떤 대통령 때 가면 균형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DJ 노무현 때는 남북 관계가 좋아요. 남북 관계가 좋고 러시아가 개혁 개방 이후에 동북아에 힘을 못 뻗칠 때야. 중국도 아직도 저발전 단계 수준이야. 예.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좋으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반도가 주도할 수 있어요. 주도해서 비핵화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와보면 이미 상황이 변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업신여기는 수준으로 갔고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자간 외교가 육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틀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은 다자간 틀에서 한국이 중심이다, 한반도가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단 북한도 동의가 안 돼.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도 동의가 안 돼.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마돌았다, 도란프 됐다 이런 말이 맞는 거고요. 지금은 이미 중국 초강대국이 됐죠. 그다음에 러시아도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렇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주도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북한조차도 통미봉남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인정해서 미국에게 우선권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거는 2018년 때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깜짝 회동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장면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으면서 동시에 이제 평화적인 무드를 형성하는데 문재인 외교라는 것이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잘 만들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시려면요 그 당시에 북한한테 발음을 줬어야 됐어요. 그럼 미국이든 유엔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개성공단 오픈하고 개성공단 확장해버리고 그때는 개성공단도 멈춰서 있었어요. 그렇죠. 멈춰 있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자론이든 운전자론은 예. 남북 관계가 좋아서 남북이 주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북한이 뭘 줘야 되는 거야. 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가 북한이 뭘 줬잖아요.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줬고 예. 금강산 관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다 남한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총대를 메고 이거 재기하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 양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죠, 진짜.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북한하고 남한 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신뢰의 표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니네 민주당 정부잖아. 지난번에도 우리 뒤통수 쳤어. 이번에도 너희들이 다를 게 뭐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물론 이제 당연히 김여정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더 화끈한 그리고 파격적인 진전된 자세를 요구하는 일종의 압박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사실 지난 세월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척이 가져온 큰 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자론에서 이제는 뭔가 새로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자면 뭐 동승자론,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라이더론은 어떨까요? 라이더론. 배달을 하는 배달을 해요? 저쪽에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우리가 배달이라도 해줘야지. 트럼프를 태워서 네, 우리가 한반도 배달해줘요? 라이더론. 네. 택배론. 택배론. 네. 근데 그럼 우리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아니 뭐 트럼프 타워도 북한에다가 짓고 맞아요. 거기서 또 이제 골프장 운영하면 나도 골프도 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운도 좀 띄우면서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에이펙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삼실장 브리핑 이런 걸 보니까 김정은의 초청이 이제 연동될 시라는 조건이 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펙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북한이라는 국가가 에이펙에 초청 국가로 와야 되는데 거기를 제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예. 1차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불가역적 상황 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는. 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개성공단이 잘 될 때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거기에다가 맥도날드 집어넣었으면 되는 거야. 미국 자본이 들어가면 북한이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해요. 네. 근데 그 생각을 못했던 거고 이 사람들의 이념적인 극우 성향 때문에 네. 개성공단 폐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과오를 범한 거예요. 박 교수님 그때 그 한미 FTA가 이제 발효가 된 시점 아닙니까? 그때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됐습니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네. 수출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좋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던 거야. 좋은 기반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분석을 거의 없다 얘기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군요.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1차원적인 평론만 가능한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평론에도 퀄리티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 첫 번째는 예.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비핵화라는 핵을 없앤다는 정치적 관점, 동북아 안보의 관점. 그렇지. 두 번째는 결국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세계 글로벌 경제 체제에 편입시켜야지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어쨌든 그 종국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다 경로입니다. 저는 우선은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뭐 통일 같은 거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남한을 지금 계속해서 남조선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기에 호응하겠다라는 입장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예. 남한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해서 불가침을 분명히 못을 박는 거예요. 뭐 통일이란 미명 아래 너희들을 침공하거나 군사적으로 작전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뭐 헌법은 좀 온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되겠지만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예. 그 강력한 어떤 달라진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간첩으로 그 간첩이 말이죠. 일본 간첩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 스파이 같은 그렇죠. 경우. 중국 간첩도 있고. 미국 간첩도 있을 수 있고 중국 예. 간첩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있는 바람에 간첩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한동훈이 맨날 주장하는 거잖아요. 구조를 친한인데? 예? 친한
저는 장동혁입니다. 이제는 반환입니다. 반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한동훈 도 돼요? 예? 한동훈 도 돼요? 저기요? 예? 안 되는구나. 이 정도는 뭐 다 해드릴 수 있죠.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는. 네, 근데 뭐 장동혁이 비하할 건데,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미지수다. 뭐 에이펙에서 북미 정상회담 뭐 너무 좀 이르다. 아니 그걸 목표로 해서 합니다. 아마 예. 목표로 해서 내일쯤 이제 북한에서 성명이 나올 겁니다. 아, 왜 우리는 갈 생각도 없는데. 떡줄 생각도 없는데 무슨 에이펙 얘기를 하느냐, 뭐 트럼프 타워 얘기는 왜 하느냐. 예. 응? 근데 아마 이 얘기 트럼프가 나올 그런 거 거예요. 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조선신보라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총련 기간지네요. 예, 조선신보에서 최근 오늘 어쨌든 이 트럼프 타워나 트럼프 월드를 북한에 지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도 좀 골프 치기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당일 오늘 조선신보라는 곳에서 최근 평양에서의 골프 관광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조선에서도 관광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관광 유형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네. 요거는 약간 뭐랄까 물론 이제 북한의 올해 노동신문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신보라는 곳에서 평양 골프장 아주 훌륭하다라는 사진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런 보도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 내일까지 기다려 보시죠. 뭐 이게 뭐 요거는 큰 시그널이 아니에요. 북한의 어떤 그런 대변하는 예.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래서 일단은 아무 뭐 언급도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 에이펙에 북한이 오려면 선결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건 트럼프가 아직 그 미완의 과제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끝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중국, 미국이 모두 다 에이펙에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러시아도 에이펙에 들어있어요. 네. 러시아도 이제 환태평양이다라고 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세 나라가 온다면 북한이 오는 이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 선결 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 일단 그 관련 국가들 다 참석해야 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야 되고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 실제로 우리는 자꾸 이제 에이펙을 북한 문제로 접근하는데 에이펙의 첫 번째 과제는 미중 화해입니다. 한국이 잡아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미중 화해. 이거를 한국만이 아니라 대만도 원하고 있고 일본도 원하고 있고 이 동북아 선진국 상국이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에이펙의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 문제라든가 러시아 문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북미 회담을 제안했고 에이펙이 언급이 되긴 했지만 꼭 김정은이 안 오더라도 트럼프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트럼프만 와도 성공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럼요. 뭐. 네. 예. 트럼프 시진핑 오면 성공입니다. 시진핑까지도. 미중이 대한민국 경주에 모인다. 어휴, 뭐 어마어마한 이벤트죠.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빅 이벤트가 그렇죠. 그 비평관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에이펙 준비하느라고 지금 김민석 총리도 뭐 아주 그냥 힘들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잠 못 잘 정도로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 보니까. 근데 에이펙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는 에이펙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초안 입장이 같거든. 그 일본도 에이펙에 와서 이 국제 무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한 미중 갈등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굉장히 불편한 거는 동병상련이거든요. 이번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일본에 먼저 가서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미국 간 것은 이것도 신의 한 수입니다. 이것도 트럼프가 그렇지 않아도 일본하고 잘 지내라, 친하게 지내라 했는데 그래서 이미 일본을 먼저 순방지로 두고 미국으로 온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이 답을 하려고 일본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정권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두보 전진을 위한 이런 어떤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인식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실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거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즉 트럼프가 보기에 한국과 일본의 민감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만나서 정리하고 왔습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일 공동
그 공동 발표문 여기에서는 사실 민감한 문제들이 좀 비껴나간 측면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셔서 정리를 했다라고 한 부분이 실제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정리가 됐는지 나중에 또 이게 알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미국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거를 이제 세부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한일 관계 미묘한 그런 감정들 이해해 줄 거야. 그 필요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냥 안 시끄러우면 되는 거야.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변방이에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변방에서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대신 시끄럽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뭐 그 정도 해놓으면 되는 거야. 실제로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저기 숙청하고 혁명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물론 트럼프가 다 알고 한 말이겠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부의 사정에 크게 관심이 없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국익에 도움되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한국 국내 정치에 그렇게 깊숙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국내에 이제 보도가 되니까 뭐 일각에서는 모두 아까 저도 종합편성 채널에서 뭐 이제 뭐 이런저런 보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아니 일본하고 깔끔하게 어떤 문제가 정리됐다라는 건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공동 합의문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통령께서 국민들 또 설명을 또 따로 하실 것인지.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금 중요해? 중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비판합니다. 극우도 비판하고 극좌도 이 한일 지금 이 공동선언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가는 중간 도약 단계 계단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따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은 이 평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 극우와 관련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 좀 해주죠.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파된 이유. 급파된 이유는 알고 보니까 미국 내 극우에 대한 어떤 현안들을 미리 좀 정리하기 위해서 급파가 된 것이다. 그렇지.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서실장이 날아가는 건 좀 의외의 사안이라고 봤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돌발 돌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네. 이런 거죠. 이제 뭐 그 혁명 혹은 숙청. 이게 교회를 털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특검이 이 내란 수습을 위해서 이제 했던 국회가 이제 결의해서 통과시킨 특검에 의한 그런 결정인 건데 대통령이 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이거는 털어봐야겠다라고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이걸 두고 기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몰고 가려 하겠죠. 저 강제 수사를 당한 사람들은. 그러나 어디 실상이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김장환 목사하고 유관한 어떤 그 트럼프 발언이 아닌가. 거칠게 말해서 의문입니다. 의혹이에요. 미국하고 네트워크가 많은 김장환 목사가 나 털렸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미국 트럼프 쪽에다가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보고받고 이렇게 트윗에다가 도발처럼 도발적으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근데 만나자마자 그냥 내가 오해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잠깐의 어떤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압박용 카드로 잠깐 몇 시간 동안 써먹은. 사실은 이 상황은 만약 진짜 김장환 목사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매국적 행보지요. 그런데 굉장히 뼈가 아플 겁니다. 와, 나의 이런 요청을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해? 이러면서 굉장히 분개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김장환 목사는 대단한 외교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60년대에서 미국에서 이제 학위와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옵니다. 수원에. 자기 고향 수원에 왔어요. 근데 미국에서 올 때 부인, 미국인 부인, 백인 부인을 또 데리고 들어와요. 아마 정말 수원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가깝다? 심지어 미국물을 먹었다? 이건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미 인사로 통하면서 김장환 목사는 40대 나이에 벌써 우리 사회 주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또 미국에 있을 때 친했던 친구가 카터라는 사람인데 주지사일 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저 카터 대통령, 박정희 정권 말기에 박정희 정권하고 카터 정권하고 사이가 나빴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하려고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그 카터가 방한을 냈는데 한국 정부가 마련해준 숙박 그 시설에서 있지 않고
주한 미 8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와 굉장히 불편한 관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었는데 그 와중에 김장한 목사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거죠. 카토하고 통하는 지미 인사. 그런데 네. 그 지미 인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구순이 되는 이 시점까지도 계속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 정권, 특히 전두환 때는 이 12.12 쿠데타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을 했잖아요. 예. 미국이 굉장히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라고 염려를 해서 그때 전두환이는 김정한 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을 했습니다. 그 뒤로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르기까지 역대 정권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뭔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때는 김정환을 이용했고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라는 인물은 전혀 없었던 인물이잖아요. 뭐 그렇죠. 공화당에서 뭐 정상적으로 큰 정치인이 아니라 돌발적으로 그야말로 튀듯이 그 말하자면 미국 정치권에서 부각이 된 인물인데 이 사람과는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 캠프에 누가 있었냐면은 빌리 그레함 목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70년대. 그 김장한하고 빌리 그레함하고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했을 때 통역을 했는데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트럼프 캠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김장한 목사에게 찾아가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장한 교회 장로였거든. 그래서 좀 어떻게 연결을 부탁한다 해가지고 프랭클린 그레함 통해서 트럼프하고 문재인 정권을 연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도 트럼프 하면은 김장원 하면은 서열설기였던 거죠. 그래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에 주마다 외교관식 2명 보내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미국 어쨌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가 뭐 역대 정권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그 지미 인사로 미국과 잘 아는 인사로 자신의 역할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특검이 생기더니 자기를 턴 거야. 자기 사무실하고 집하고. 굉장히 삔또가 상했어요. 그래서 7월 27일 아마 2주가 지난 시점일 겁니다. 압수수색 이후에. 설교 때 내가 이 한미 그 관세 협상 때 내 아는 인력을 동원해서 기억나네요. 김장환이 그런 얘기 했었죠. 내가 아는 인력을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특검이 쳐들어오면서 이거 물이 엎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그 전으로 그 민주당의 박상혁 대변인은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하지 말아라고 수사는 절제하라.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숙청 혁명 이 발언이 김장환 미국과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는 김장환에 의한 것이라면은 이게 추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고 이 특검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도 비평가님이 얘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김장환 쪽에서 실제 컨택이 닿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숙청이니 혁명이니 이런 발언이 실제 트럼프로부터 나왔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미국 내 극우는 한국 내 극우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극우와 관련된 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트럼프가 한번 좀 던져본 거다라고 의식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트럼프는 이거 몇 시간 동안에 압박용 카드로만 트럼프 주석의 그 협상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초반에 상대를 압박한다. 그걸 이제 동원을 한 건데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사실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셨던 복음주의 쪽의 기독교였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무기 브로커들이 있어요. 무기 브로커 극우들이 미국의 싱크탱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에도 외교안보 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 이름 나오는 사람이 이제 이름도 루머야. 로라 루머. 이름이 루머예요? 네. 루머래요. 젊은 여자. 로라 루머. 고든창. 이런 사람들인데. 애니츠는 또 뭐더라? 고든창의 형이 테드창이라고. 테드창은 죽은 것 같은데. 아니 테드창은 저기 아니에요? 영화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야구팀 쓱 구단주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콩사탕이 싫어요. 왜 이러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대만계 미국인 이런 사람들인데 중국 공산당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가족적으로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싱크탱크에 있어요. 싱크탱크 이제 옛날 싱크탱크라는 것이 정책 집단이면서 로비스트 집단인데 그러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무기 판매 상대라고 대부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25년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예. 라고 헛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야. 찌라시 예. 수준으로. 예. 이런 이 사람이 직접 냈다는 게 이런 유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소문 내는 거야. 예. 그럼 그런 보고서가 하나 한국으로도 찍 날라오고 대만으로도 날라가고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각국의 무기 팔아먹는데 유리해지겠죠. 그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트럼프 주위에 있는 거야. 특히 이제 트럼프 주위의 안보 전문가들이 로라 루머가 추천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이라든가 아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라인을 통해 가지고 숙청이라든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고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간 거예요. 가서 그러면은 비서실장을 만나서 그 아주 젊은 잘생긴 비서실장이 57년생 미국의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여기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고 특검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해준 거야. 왜? 미국의 비서실장은 한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건 이제 설명을 해준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뭐가 하면은 원래 미국의 비서실장은 별 영향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한국의 비서실장하고 달라요.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별 영향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장관도 세크리터로야. 다 비서야. 그냥 대통령이 부르면 바로바로 들어야 되는 거야. 바로바로 튀어야 되는 거고 따로 비서실장이 큰 역할이 없어. 근데 이 수지 그 와일드라는 사람은 레이건 때부터 정치 참모를 해가지고 이 오랫동안 공화당에서 주류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주 젊을 때부터 했나요? 트럼프 측근들하고 다른 거야. 트럼프 측근들은 그거고 약간 이 툭툭 튀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 사람은 중립적이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굉장히 신임을 얻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난 사전에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오늘 알려진 이런 어떤 강훈식 비서실장의 미국 내 극우에 대한 의견을 좀 반론할 수 있는 국내 상황을 좀 설명하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나서 사전에 비서실장한테 했고 그 사람은 트럼프한테 이야기 충분히 했을 거고 그걸 알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트럼프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딱 끊고 나가는 거예요. 타임라인이 잘 맞춰졌는데 그 이후에 또 이번에 새롭게 들려온 게 미국과 한국의 비서실장 간의 한라인 개설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이례적인 거죠. 이거의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야 될까요? 의미라는 것은 앞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트럼프의 생각을 사전에 알 수 있고 트럼프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대부분의 트럼프가 엉뚱한 짓을 할 때 우리 쪽에서 먼저 정보를 제공해서 그 생각에 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이제 그 기존에 우리가 외교 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외교부 쪽에서 그 가동이 될 거고 실제로 뭐 대통령실에 있는 외교 안보 라인들까지 다 가동해서 미국 쪽의 상황을 주로 이제 예를 들면 검토하고 의견 교류를 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창구는 일원화시킨다? 비서실장으로 일원화시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다양하게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각 주에 2명씩 외교관 파견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관료자하고 미국 관료대를 다르게 봐야 돼요. 전 세계 관료제 1위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동양식 전제군주제라는 게 유교적 질서에서 관료제를 짜맞추는 최고의 하나의 이념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주의 연합이란 말이야. 그래 관료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엉성해요. 엉성하기 때문에 틈이 많아요.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50개 주에 보내자는 것은 미국 상원이 있잖아요. 상원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주별로 상원이 있는 상원 다 잡고 있으면은 이 상원 의원들은 또 독특한 게 정당보다 주이익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에게 정당에 관계없이 다른 압력을 또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우리 이야기 조야라고 하잖아요. 조야에 대해서 다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이에요. 그 관료제 얘기하셔서 그런데 내일 이제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죠. 내일이죠. 내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관료제에 경종이 울리는 사건이다. 50년 넘게 관료를 했어요. 한덕수가. 야, 내 50년 관료 생활의 끝이 내란이라니. 그 개인도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란을 했단 말이에요. 미친놈이 대통령으로서. 그렇다면 이거를 막는 것이 제대로 보조하는 겁니다. 보조라고 해서 뭐 그냥 뭐 앉으실 때 의자 빼드리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허튼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 욕을 먹더라도
불이익 당하더라도 나서서 바로 잡는 역할, 이게 바로 보조합니다. 예. 보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리어 또 내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에 그 문서를 조작하려고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몸종 같은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식 관료제입니다. 유교주의하고 결합됐다고 하는데 예. 유교주의가 뭐예요? 군신 간의 예의를 다하는 것.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임금이 군주가 상명하복. 그렇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관료가 할 일의 전부라고 인식이 되었는데 예. 그렇게 했다가 망한 한덕수 구속까지 된다? 그러면 요거는 한국 관료제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저렇게 대통령을 보좌해서는 안 되는구나. 실세 조지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점에서 저는 내일 한덕수의 구속이 어찌 보면 김건희 구속보다도 예.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한 시대를 또 정리하는 뭐 어떤 것이라고 또 말씀 주시는 그럼 거고. 이제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그렇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자기가 양심과 법리에 기초해서 행동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정말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료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선 거는 한덕수가 처음이고 뭐 이제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해야만 합니다. 네. 간신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이제 여담이긴 한데 네. 그 성은 한이요. 이름은 TS. 아 덕수 네. 그 노래가 있는 겁니까? 성은 김이요. 이름은 아, TS. 김이요구나. 그 문희옥 씨 노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쪽에 성은 우리 김이요라는 노래가 대표님은 있어요. 아시는 노래가 봐. 아 제가 좀 연식이 좀 덜 돼가지고 그 노래를 모르는 게 자랑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아 근데 우리 다른 우리 얘기인데 저기 대학 입시할 때 제 옆자리에서 같이 시험 쳤어요. 문희옥이? 예. 와. 그때도 스타였어. 그 여고생 때부터 스타였어. 주현미 저 모창을 해가지고 떴지. 아 그래요? 문희옥이. 되게 유명하신 가수. 아 문희옥을 모르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82년생이어가지고 예. 공부하겠습니다. 문희옥 선생님 아니, 죄송합니다. 그 6살 때부터 활동했어요 문희옥이. 예. 제가 해서 6살 때 뭐 했습니까? 6살 때 그냥 기어다녔겠죠. 예, 그래요. 자, 6살이 되도록 기어다녀? 아니면 엄마 젖 더 먹고 있었겠지. 엄마 젖을 6살에? 몰라요. 유치원 갔겠지. 근데 잠시만요. 한덕수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극우 세력 중에 한 명 고든창 얘기하셨잖아요. 고든창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미주의라고 했던 사람인데 8월 25일 어제 미국 시각으로 오전 고든창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남기네요. 한국 애국자 여러분, 지금은 한덕수를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Now is time to protect 한덕수. 이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은? 이른바 공산당에 대해서 원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아니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거랑 내란범을 비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윤석열 뜻에 따라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리고 이 사람이죠. 사람도 저기 싱크탱크 소속이 돼 있어요. 어디? 미국에. 이것도 이제 워싱턴에. 극우 싱크탱크. 네, 극우 싱크탱크가 그러면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굴러가겠어요? 일본? 아니 저기 미국에. 미국이요? 예.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그러면? 다 이제 뭐 무기라든가 전쟁 관련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군수산업 쪽에서 그런 데서 연구 용역 들어오고 이런 거죠 다. 그러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맹렬한 반미주의자로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불렀고 미국이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유지했다라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미 군정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든챙. 미 군정이 그 점령 그 무슨 규칙 이런 거 발표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학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 굳이 올리고 싶지 않은 뭐 고든챙, 애니첸, 아까 로라 구라, 로라 뭐였죠? 루머. 루머. 이름이 죄송합니다. 루머야. 로라 구라가 아니라 로라 루머. 우리 작가님 너무 좋아하신다. 뭐 그럴 수 있죠. 로라 루머나 로라 구라나 어차피 루머가 구라잖아요. 가짜뉴스 맨 만들어내고 말이야, 그죠? 그래요. 뭐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이제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이게 이제 지지도에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저 사실 이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워낙에 또 주류 언론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하고 실제 만났었던 저기 누구죠? 조갑제라든지 정규제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 반등 카드로 충분히 이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외교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수 언론들도 지금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현장에서 생중계가 됐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응변 그리고 또 이 참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화려하면서도 스마트하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푹 띄워주고 네. 실제로 우리가 실리를 다 찾아왔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예. 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우리 국민들이 새벽 1시에 그걸 보고 계셨어요. 예. 참 이거 보면서 아니 정상 외교를 이렇게 라이브로 중계로 국민들이 볼 정도면은 정말 이게 보통 국민성 아닙니까? 보통 정치 의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200만 국민을 위해선 트럼프 가랑이라도 기억하겠다. 그게 굴욕적이라도 감내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제 기억이 났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렇게까지 뭐랄까 아무 문제 없이 무난하게 끝날 줄, 아니 무난하다기보다는 성공적으로 끝날 줄 몰랐는데, 그래도 약간은 트럼프가 또 뭐 이렇게 변칙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끝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성공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외교는 현실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조선이 초기 건국했을 때 네. 생각보다 군사력이 제법 빵빵했어요. 명나라가 만만치 않게 봐. 근데 왜 4대를 하는지 아세요? 명나라와 싸우기 싫어서도 있지만 명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하니까 경제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조공이라는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공이요? 예, 조공을 바친다고 하잖아요. 갖다 바친다. 조공을 바친다 하잖아요. 명나라와 조공을 하면요. 황제는 제국에다가 40배의 선물을 줘야 돼요. 그 나중에 명나라가 쇄국 정책 하잖아요. 예. 정화가 막 이제 세계 원정을 다니고 그러다가 명나라 황제가 못 가게 하잖아. 왜 그런가 하면은 조공에 대한 답례품 주는 게 너무 재정 낭비가 부담이 돼서. 심해가지고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중국은 원래 그런 나라, 황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 우리는 40배를 줘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중국은 원래 내륙 국가로 잘 살았거든요. 대국의 어떤 위험을 보여준다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죠. 예. 실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임진왜란 보면 또 원군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와가지고 아주 온갖 휴관짓들을 많이 했죠. 저 명나라 군대들이 이여송 등. 참 국제 외교가 어렵다. 특히 이제 강대국 외교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저도 어제 보면서 느꼈고 마음 졸이면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본 기억이 좀 까마득한데 어제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졸였는데 잘 성공적인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 일단 오시면 저 요 대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야당 대표 만날까요? 장동혁.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만납니다. 장동혁 대표가 신임 선출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시면 어쨌든 그 기내간담회에서 뭐 뜻이 다르더라도 그분을 선출한 건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야당 대표를 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뭐 각을 세운 것처럼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역할 분담이에요. 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마 대통령께서는 뭐 여야 대표 전부 다 들어와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자리를 매개로 해서 인간이 아닌 이상 악수를 못 하겠다라고 언급하셨던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이는 안 갈 거예요. 아 그래 안 가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악수를 못 하잖아. 악수 안 하면 되지 뭐. 와도 오늘 당장 장동혁이 한 말이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 내뱉어 놓고 어떻게 야당의 꼼수가 가서 원내대표한테 만나겠어요? 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대통령은 어쨌든 기내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안은 하되 안 오면 할 수 없고 야당 쪽에서 원내 지도부 정도만 그렇죠. 원내대표가 갈 수도 참석하는 있죠. 순으로 정식 지도부는 안 온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약간 좀 격에 맞지 않는 뭐 과거에 이제 그런 관례도 있어요. 관례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당 쪽에선 당 대표가 오고 아니, 여당도 원내대표가 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안 오시고 김병기 네. 원내대표가 오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겠구나. 근데 보통 원래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면 예.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갔다 오면은 여야 대표들을 불러요. 예. 불러가지고 이제 아니면 국회의장도 만나고 해서 설명하시잖아요. 이제 설명을 하죠. 근데 저번에 우리 G7 갔다 왔을 때도 사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설명한다고 국회의원들 불렀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윤석열이가 집권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순방을 다녀왔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안 불러 부른 기억 나세요? 아니요. 그 아니요. 뭐 총선 직후에 한 번 만난 인간이나의 정도. 사람이니까 뭐 네.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네. 없었죠.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왜냐면은 무서워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예. 예.
만나기를 꺼려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도 적절한 형식을 갖춰서 국회의 구성원들을 불러서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이벤트는 가지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정한되면은 예. 야당이 그렇게 안 오면은 뭐 국회의장단을 모실 수도 있죠. 그 방법도 좋네요. 네. 주호영이 가겠네. 조용 가죠. 국회의장단을 부른다. 네, 국회의장단은 가죠. 아니면은 이게 원래 우리가 여야라고 부르는 여당과 제1야당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소수 야당까지 전체로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하는 설명도 가능한가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조국 대표도 같이 오겠네요. 그렇게 대표가 아니죠. 아니구나. 그러네요. 혁신원장이었구나. 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이제 사회민주당 이준석은 올 겁니다. 이준석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 이중표 해야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와야죠. 옵니까? 와서 저기. 저기요 야당 대표라는 그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죠. 예. 뭐 오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국민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와서 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비로소 협상할 수 있고 민주당과 싸워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국민의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올 때까지 여당과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예. 장동혁이나 김문수 되면은 정권 퇴진 투쟁한다고.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변수는 뭔지 아세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사법부 개혁을 국회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장동혁이나 김문수가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왜 재판받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장동혁은 또 판사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겠네요. 이 사법부가 어떤 도발을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눈여겨서 지켜봐야 되고 빨리 사법부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부 개혁을 이제 그런 주장을 뭐 장동혁이 하는 것이 상수라고 하더라도 사법부 개혁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실제 장외에 나가서 야당이 끊임없이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 투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라. 이거 연일 구호 외치고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 박힌 우파라면은 차라리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송원석 비대위원장 이번에 이야기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뭐라고요? 퍼주기 많이 했더라. 미국의 굴욕적이더라. 사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보수가 해야 되는 거야. 뭐 외교 참사 이런 얘기 했던데. 보수라기보단 야당이 할 얘기. 보수나 민족주의자면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친중에 대한 비판 이제 쑥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친중이다. 그다음에 뭐 종북이다. 친노동자다.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통적인 이념적 비판이에요. 근데 재판 받아라 이거는 다른 유의 비판이에요. 이거는 정권 퇴진 투쟁을 한번 세게 해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 대비를 민주당에서 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는데 왜 퇴진을 시키려고 그래? 맞아요. 이 얘기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게 좀 표현이 좀 상스러워 죄송한데 지지율이 깡패인 시기가 계속되면은 아무리 뭐 야당에서 흔들어대고 싶어도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니까요. 게다가 지지율 깡패는 쌍욕이 아니라 정치학 용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다행이네.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고 야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면은 요거 먹어줍니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요거 먹어주는 투쟁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정치를 못하고 국정 운영 엉망진창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졌고 그리고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가 있고요. 근데 지금 누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체할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창동혁도 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명제를 두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어차피 윤석열 어게인 당 아니냐. 이제 이거는 뭐 거의 뭐 이견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결이 김문수가 됐다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문수는 정치 구력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파리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아마 즉각적으로 노선 변경을 취할 겁니다. 근데 장동혁은 지금 항상 누구 편에 서는 편들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 이념과 그 비전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당장 자기 세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새로운 같은. 미디어의 유튜버들에게 기대는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정권을 끌어낸다라는데 그 우파 시민을 이끌 수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전환길 같은 유튜버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러다가 전환길 진짜 지명직 최고위원 가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뭐 그럴 수도 있죠. 전환길 한동훈 누구 선택하려 그러니까 전환길 선택하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답을 했죠. 네. 결국은 김문수가 마지막 선거 전략에 실패한 거죠. 김문수 입장에서는 한동훈과 그다음에 누굽니까? 조경태, 안철수 등을 안으면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본선에서 아직 사전 경선에서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들이 장동혁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전략이 틀렸구나. 반한 감정 때문에 그리고 장동혁이 됐다라고. 원래 그러죠. 조경태하고 안철수 쪽이 이제 빠지고 결선 투표를 붙이는데 이쪽에 있는 대략적인 1차 경선 때 한 12만 표 정도 되더라고요. 안철수가 5만, 조경태가 7만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 12만 정도의 표심이 다 김문수에게 쏠릴 것으로 처음에 예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1차 결과에서도 장동혁이 1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표를 내가 다 먹어야겠다 해서 포용론을 앞세웠다가 그 자기 포용이 안 된 거죠. 지지층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김문수가 안철수 그다음에 그 한동훈과 연대하지 않고 조용히 갔더라면 그 표들이 그냥 왔을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놓고 연대를 함으로 인해서 김문수 원래 찍었던 표들이 장동혁한테로 가버린 거죠. 그 극우 표들이.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당내 선거를 참 많이 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김문수가 선거운동으로 뭘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사를 지키겠다고 거기서 체조하고 뭐 주먹 헛둘헛둘하고 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안철수 만났던 거 그게 전부라서 그때만 해도 자기가 뭐 열심히 될 줄 알았던 거죠.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근데 장동혁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은 몰랐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한동훈이 1등이었던 역대 전당대회와 왜 이렇게 다른가? 한마디로 그때 한동훈을 찍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투표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투표도 안 하고 나가버렸어요. 포기하고 나가거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런 고수분자들이 장동혁을 민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그럼 봐야 될까요? 자리 없죠. 자리 없으면 관둬야 됩니까, 정치를? 저는 지금 제가 한동훈 편들 일은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 안 맞다니까. 한동훈 나가야 돼요. 당을 깨고 나갑니까? 당을 깨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한동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쫌팽이고. 유승민이요? 아니죠. 누구요? 네.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움직여야 돼요. 사실은 정치판을 흔들려면은. 이 양반은 근데 수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움직여야죠. 크게 움직여야죠. 왜냐면은 자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을 오세훈이 또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는데 여론조사 한번 돌려볼게요. 오세훈이 신당으로 갔다. 보수 신당으로 갔다. 민주당이 있다. 보수 신당이 있다. 국민의힘이 있다. 3자 여론조사 들으면 오세훈이 몇 등 나올 것 같아요? 1등 나오나요? 최소한 2등은 나오죠. 그러면 1등이 민주당이 먹더라도 보수 재편의 이니셔티브는 오세훈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양자구도로 국민의힘으로 지금 이 썩어 빠진 당의 이 뭐라고 합니까? 극우 정당의 후보로 오세훈이 나왔다. 민주당과 1대1로 붙는다. 그럼 오세훈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럼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포기하고 정치적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야망과 그다음에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합니까? 잔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세훈은 오늘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당선 축하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원래 그런 사람이죠. 옮긴 모양인데 뭐 이미지 정치하니까 장동혁이 가지는 새로운 이미지에 이제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극우지, 그죠? 화이부동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룬다면 때맞춰 내리는 비가 만물을 성장시키듯 시우지화할 것이다라고 저렇게 근사하게 오세훈 시장이 남겼다라고는 하는데 아니 극우 정당에서 저게 할 소리입니까? 극우나 빨리 탈피하세요. 무슨 화이부동이 거기서 오랑캐하고 화이부동 할 수는 없죠.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화이부동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오세훈도 저렇게 남겼지만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래도 만약에 그 자신의 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그나마 있다라고 이제 박지원 비평가 말씀해 주신 거고. 깃발 들면 제가 봤을 때 예. 한동훈하고 오세훈하고 별 관계는 안 좋대요. 안 좋다고 하는데 따라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동훈보다 오세훈이 훨씬 더 가능성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다음은 지방선거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별로 사실 소환하고 싶지 않은 사각지대 인물이 또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장동혁한테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쇄신의 길을 가라 어쩌라 뭐 이런 주문을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축하 멘트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냥 뭐 형식적인 축하 멘트고요. 네. 우리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게요. 보수 신당이 만들어졌다. 네. 서울시장 오세훈 나간다. 경기도지사 이준석 나간다. 네. 그다음에 뭐 인천시장 한동훈 나간다.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 드림팀이에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죄송합니다. 드럼팀이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2등 하기에는 드림팀이야. 그들끼리는 2등 할 수 있는 드림팀. 드럼통팀이라고. 드럼통팀. 바람통. 근데 그들끼리는 진짜 드림팀이 될 수 있겠네요. 야, 우리가 이렇게 뭉쳐 같이 살지. 그 정도면 충분히 2등을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겠고 극우는 또 못 찍겠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범보수의 대연합이라든지 연대가 가능하냐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드림팀이 되려면. 그래, 그 정도 되면 장동혁 정도 고립시킬 수 있죠. 신당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저는 한 30명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좀 더 빠른 분당으로 가고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더 시기적으로는 뒤로 밀리지만 어쨌든 분당은 된다. 분당은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봤는데 김문수가 됐으면 분당은 안 되지만 분당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장동혁이 됐기 때문에 분당은 된다라고 분당 보는 가능성이 거죠? 높아진 거죠. 나올 사람은 딱히 보이지가 않는데 원래대로라면 한동훈이 당을 깨고 나와야 되고. 저 기억하실 거예요. 정진석이가 공주 지역구잖아요.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이제 김기현이가 왔어 당대표로. 김기현을 아무도 몰라. 예. 예.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당대표라고 박수 좀 자, 쳐달라고. 박수! 그러니까 수해 지역에 온 거예요. 절대 김기현은 예. 클 수가 없었어요. 예. 또 당을 장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 모르니까. 정말 그 나경원 같은 사람이 당대표 되지 못했지만은 정말 10m 앞에서 걸어와도 광채가 비칩니다. 왜냐 알려진 얼굴이고 예. 또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꽤 그 다선의 정치인으로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떨어지는 당대표가 된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히틀러 같은 발성법으로 장동혁이 얼마나 존재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굉장히 장동혁은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이런 말을 썼더군요. 마지막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이다. 마지막. 예. 2년짜리가 이제 끝이고 뭐 이제 국민의힘은 해산될 것이다. 네. 뭐 2년 안에 해산될 가능성도 있는. 다른 누구보다도 김재현 대표는 또 통합진보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에 굉장히 또 무게가 실립니다. 이제 과거에 한번 해산을 당해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정당이 해산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또 다시 모여서 당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갖고 있던 재산, 당의 재산은 다 국고로 환수가 됩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빵원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과 기성 정치권들이 잘해야 돼요. 저는 뭐 정청래 대표 아주 잘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극우와 합리적 보수를 분리시키는 이관계, 반관계를 해야 된다. 네. 예, 그 우리 적벽대전 보면은 이 송건과 제갈량이 이 조조 쪽에다가 막 간첩 보내고 하잖아요. 주유가 막 작전 쓰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쪽을 갈라치기를 해야 됩니다. 갈라치기. 오히려 저쪽을 갈라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사실 이제는 주목을 덜 해도 되는 인물이 될 텐데. 그럼 단답형으로 그럼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 대답해 주세요. 자, 김문수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집에 갑니다. 이 사람 하나. 이제 끝나는 건가요? 의미 없는 사람. 네. 끝났어. 조경태 같은 분 혹시 민주당 옵니까? 민주당이 오면은 좀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진 않죠. 근데 오긴 쉽지 조경태 않죠. 제3당 할 수 있죠.
조경태로 제3당을 한다고? 조경태가 그런 제3당의 흐름이 만들어지면 예, 할 수 예. 있죠. 자기 입장에서. 다양한 뭐 이제 시나리오가 또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참 쉽지 않은 국민의힘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환길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아니고 실제 뭐 지방선거 이런 데 공천받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자치차.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뭐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대구시장 얘기도 하더라고요. 김재원이 있어서 뭐 쉽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김재원은 김문수 라인이지 장동영 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당도 재밌는 게 네. TK는 경선합니다. 왜냐면 많으니까. 예. 갈 자리는 근데 많죠. 영남 지역에 꽂으면 되는 자리니까. 예. 지금 전환길 씨 마음은 굉장히 미국에 지금 가 있는지 아니면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신났죠. 굉장히 신났겠다. 자기 네, 세상이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극우의 영역에서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김문수는 전광훈 사람이고 장동혁은 사실상 소년보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년보가 전광훈 라인들을 품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말려 죽이느냐 혹은 때려 죽이느냐의 차이가 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전광훈 쪽이 반윤으로 돌 수도 있다. 전광훈 쪽이 반윤으로 간다.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니 원래 반윤이었어요. 반윤이다가 윤석열이 우리 편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때는 친윤이 된 것이죠. 예. 예. 자, 오늘 7시 55분이 좀 넘어서 오늘 또 두 분이 저번에도 잘 힘을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완판 직전입니다. 완판 직전입니다. 우리 티셔츠를 잘 아시는 우리 박진영 비평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오지오 정치야 시장에 들어온 첫 광고 상품 함께하고 있는 브랜드 프리미엄 티셔츠 브랜드 이오지오입니다. 목느림 최대한 방지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우리 티셔츠 전문가 박진영 비평가께서 딱 여기 로고 주변에 있는 이중 박음질 딱 보고 나서 이거 품질이 좋구나 해주셨고 저번에는 또 그 양지열 변호사께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라. 그러면 안에 있는 박음질이 얼마나 말끔하게 돼 있는지 다 나온다. 네, 이렇게 다 보여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실오락이 하나 뭐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잘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티셔츠 이오지오 30수 100% 순면 원단이라고 하고요. 예, 원단이 빨래판에 막 비벼 빨아도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고 제가 어제 입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제가 엑스라지 입는데 기본적으로 한 사이즈 업 하셔야 됩니다. 2X라지를 저는 입었고요. 원래 가격이 29,900원인데 정치 야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18,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지난주까지 홍보를 해드렸는데 완판 직전이어가지고 사이즈가 남은 것까지만 저희가 18,900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했겠고요. 색깔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알록달록하게 8가지의 색깔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요런 이제 살구색 같은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예, 살구색 예쁘고 뭐 요거 약간 좀 보라색 비슷한 그거 이쁘네. 네. 연보라색 같은 건데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보시고 이오지오 상품 고민하지 마시고 뭘 입어도 어차피 마음에 드니까 정치야 시장의 첫 번째 광고 상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마지막 주제로 딱 우리 두 분 5분 안에 귀가하실 수 있게끔 그 윤석열의 CCTV 영상 있잖아요. 이게 9월 1일 오전 10시에 법사위가 연락을 한대요. 근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국민 공개에는 반대 뜻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거 감론을박이 되고 무슨 말씀을 해도 그렇게 참 진짜 우리 성호 형님 정말 돌맞을 말씀만 하시나. 제가 그 앞에 했던 말씀을 바꿔드리겠어요. 국민들 정성상 더러움을 느낄 듯해서 공개하기 어렵겠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랬어요. 아니 차라리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국민 기분이 더러울 듯해서 더러워질 듯해서. 아니 이제 그렇잖아요. 뭐 국민들이 그걸 꼭 보고 싶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이게 본질을 벗어난 게요. 네. 핵심은 전 특검이 졌다고 봅니다. 저는 특검이 다시 영장 청구해서라도 윤석열을 강제 구인해야 된다. 그게 이제 특검의 명분이고서 저기 법의 집행의 엄정합니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집행 과정에서
이 공직자들이 법령과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예. 그 사람들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게 저는 본질이라고 보지. 예. 그 영상 공개는 좀 하나의 파생적인 예.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가십성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오늘 단독 기사만 쭉 한번 두 분 계실 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일단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는 대다수 이제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2차 조사 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또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명태균이 그간 이 예를 들면 김영선과 관련된 공천 문제를 거론했던 내용들은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 명태균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또 거짓말.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와 네. 그다음에 이 명태균, 김영선 공천 관련되는 부분들은 네. 김건희 거예요, 이건. 김건희 녹취도 나왔고. 네네. 나머지 건들은 공직자인 남편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됩니다. 네. 요거 두 가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끝까지 아마 부정할 거라고. 끝까지 부인한다. 아울러 그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이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서희건설 이동관 회장이 예. 그 이재명 정권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 얘기도 역시 서희건설 쪽을 파면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예. 라는 어떤 자백이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 출국금지 됐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내일 특검 조사 예정돼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JTBC가 권성동 의원 아들의 수상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특별한 수입이 없는 20대 로스쿨 학생 시절에 작은아버지와 여동생이 함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공동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딱지 샀네. 네. 매입 구조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야? 기존 세입자 전세금이 6억 5천만 원이고 잔금이 6억 원인데 강남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기다려보자. 권성동 의원의 동생이 3억, 권 의원 아들이 1억 5천만 원, 권 의원 딸이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입했다라는 보도인데 이 보도를 하려고 취재를 들어가니까 상당히 뭐 좀 불쾌했다라고 하네요. 남의 사생활을 왜 취재하냐라고 권성동은 바로 지금 반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제대로 파면은 자기한테 너무나 불리하니까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예, 일부를 증여했고 증여세도 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뭐 권성동의 경우에는 점점 그 절벽에 내몰려 있는 형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분 다 아시는 김건희가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런 보도, 종묘 야. 사적 모임 가졌다라는 보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재법 위반 되죠. EBS 그 공연 맞아요. 예. 네, 저도 그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일반 공개가 안 되는 전각에 김건희를 위한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냉장고를 설치하고 종묘 안까지 이게 원래 차를 못 타고 들어갈 텐데 차를 타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CCTV 꺼놓고 황후놀이를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그 왕궁에서 하지 왜 그 종묘에서 하나?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황제 공연 논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우리의 어떤 문화유산을 사적인 자신의 공간으로 활용을 했다, 향유했다라고 볼 만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니 이런 전주희 씨 황실 보존에 뭐 하세요?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거는 말이죠. 사실 집권 시기에 그 벌인 일 아니겠습니까? 집권 시기에 보도가 나오고 그런 보도를 한 언론을 국민이 지켜주고 또 그런 그 말하자면 부조리한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이 제대로 가동돼서 책임을 묻고 예. 이래야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정권 끝나고 나서야 예.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이런 것들이 들추어지고 문제시되고 그래야 합니까? 좀 그때 처리합시다 좀. 네, 이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제일 악질적인 게 자기들 차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특정한 시간에는 CCTV를 다 껐다라는 거예요. 기록 안 되게. 추적하죠? 법적이나 규칙장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성을 상대로 한 욕은 하지 않는데 진짜 얘는
아주 제가 욕을 한 500가지 하는데 그중에 된 놈으로 한 12개 골라가지고 예, 예. 스트레이트로 해주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에서는 안 해주시고 김용민 TV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김용민 TV도 안 하지. 아 그래요? 그럼 어디서 하시려고요? 거의 없다가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얼굴 안 나가는 팟캐스트 이런 데는 좀 가능하잖아요. 아 팟캐스트도 요즘 뭐 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대한뉴스에 불러주시면 나가서 예, 정말 채널 폭파까지 예. 예, 가능할 정도의 예. 예. 아니 근데 욕설. 그 정도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저도 사석에서는 굉장히 심한 욕들을 김건희를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요. 자 오늘 슈퍼챗 주신 분들 쭉 보이는데 해초님 슈퍼챗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누가 계십니까? 제가 사실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255 지호님 감사드립니다. 해초님도 감사드리고 255 지호님도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 정말 끝까지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오늘 박진영 정치 비평가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과 함께 오늘 화요일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가득 채워봤습니다. 화요 돌직구 박진영 김용민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내일 저희는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